Part 7 미래를 위한 씨앗 그리고 와인 같은 사랑 1. 다시 닥쳐온 위기 그날 이후 자제 들어간다. 우석의 눈코 뜰 새 없는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노동 현장의 흙먼지 속에서 인부들을 지휘했고 갑질을 일삼는 거래처 사람들 앞에서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깡다구 있게 맞섰습니다. 중요한 사안만 정미에게 보고하고 그 외에 크고 작은 문제들은 스스로 판단해 해결해 나갔습니다. 우석은 틈틈이 명훈을 불러 내가 자리를 비울 땐 네가 현장을 챙겨 라고 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책임을 맡기는 리더의 태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석은 그렇게 명훈에게 조금씩 리더십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몸은 고됐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 훗날 어떤 의미가 될지 지금의 우석은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치열한 나날 하나하나가 그도 모르는 사이 미래의 거대한 사업가로 성장하기 위한 밑거름이자 씨앗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명훈과 함께 그럭저럭 현장을 잘 꾸려나가던 어느 날 뜻밖의 난제가 터졌습니다. 지난번 싸움으로 잠잠해진 줄 알았던 공사장에 또 다른 더 거대하고 악랄한 깡패 조직이 모습을 드러내며 작업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협박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번 패배에 분노한 악덕 기업가가 이 땅을 뺏기 위해 더 비싼 돈을 주고 전문 사냥꾼들을 고용한 것이었습니다. 형님, 이번 놈들은 스케일이 다릅니다. 쪽수도 지난번에 배가 넘어요. 명훈의 보고를 받은 우석은 순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곧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장인 정미에게 즉시 상황을 보고했고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오랜 시간 머리를 맞대고 고심했지만 무력으로 맞서기에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기에도 당장 뚜렷한 해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절체절명의 위기가 다시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전장의 꽃 그리고 반격 A구역 재개발 현장의 흙먼지 속 우석과 명훈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조직폭력배 20여 명이 쇠파이프와 강목을 들고 두 사람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싸움에 능한 우석과 명훈이라지만 수적 열세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된 채 두 청년은 서로의 등을 맞대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때 험악한 고함과 타격음이 난무하던 공사장 입구 쪽에서 맑고 또렷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야, 그쪽 깡패 아저씨들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20대 2라니 요즘 세상에 이런 치사한 싸움이 어디 있어요? 순간 살뒤등등하던 현장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이 삭막한 공사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처녀가 서 있었습니다. 165cm의 훤칠한 키에 운동으로 다져진 탄탄한 몸매, 뽀얀 피부와 대비되는 긴 생머리의 그녀는 마치 패션쇼 위의 무대인 런웨이를 걷듯 당당했습니다. 명훈의 학교 1년 후배이자 연인 18세 유다혜였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명훈과 함께 미래를 꿈꾸며 주경야독하는 그녀는 겉모습은 천사 같았지만 속은 단단한 무인이었습니다. 검도 사단에 각종 호신술을 섭렵한 실력자였습니다. 깡패들은 전투 중이라는 사실도 잊은 채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중 몇몇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입맛을 다시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너는 뭐냐? 겁도 없이 여기가 어디라고? 야, 저 아이 데려가자. 아주 예쁘게 생겼네. 두목의 눈짓을 받은 건장한 사내 서넛이 킬킬대며 다혜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우석이 놀라 외쳤습니다. 아니, 저 아가씨 위험해. 우석이 몸을 튀기듯 앞으로 나가려 하자 명운이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우석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형님, 잠깐만요. 우리 우군이 왔네요. 이 광경 놓치면 후회하실 겁니다. 그냥 지켜보시죠. 명운은 말끝에 윙크까지 보내며 우석을 안심시켰습니다. 그 사이 깡패 하나가 다혜의 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이리 와, 오빠랑 놀자. 다혜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싱긋 웃으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 손 놓고 갑시다. 좋은 말 할 때. 뭐, 인연이? 옆에 있던 다른 녀석이 손을 치켜들며 다혜의 뺨을 내리치려 달려드는 순간 다혜가 어머나 하는 소리와 함께 살포시 허리를 숙였습니다. 짝! 허공을 가른 녀석의 손바닥은 다혜의 팔을 잡고 있던 동료의 뺨을 정확히 강타했습니다. 악! 야, 이 새끼야! 얼떨결에 뺨을 맞은 녀석이 비틀거리는 틈을 타 다혜의 눈빛은 순식간에 매섭게 변했습니다. 아저씨, 아파요. 엄살 섞인 목소리와는 정반대로 다혜는 팔을 잡고 있던 녀석의 명치를 정확히 걷어찼습니다. 녀석이 거품을 물고 쓰러지자 다혜는 팽이처럼 몸을 회전시키며 뺨을 때리려 했던 녀석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녀의 가녀린 손가락이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목, 인중, 쇄골, 명치, 하복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빠르게 5번의 점열 공격이 연속으로 이어졌습니다. 퍽퍽퍽. 단말마의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거구의 사내가 썩은 나무처럼 고꾸라졌습니다. 순식간에 2명을 제압한 뒤 다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옷매무새를 가볍게 다듬고 명운을 향해 총총걸음으로 다가갔습니다. 오빠, 여기 학교에서 급한 전갈이 왔어. 그녀는 품속에서 꼬깃꼬깃 적힌 용지 한 장을 꺼내 명운에게 건넸습니다. 명운은 내용을 슬 훑어본 뒤 피식 웃었습니다. 뭐야, 별로 급한 것도 아니네. 이걸 주러 여기까지 온 거야? 헤헤, 얼굴도 보고 겸사겸사지. 이분이 우석 오빠? 다혜는 곧장 우석을 향해 허리를 깊이 숙이며 배꼽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명운 오빠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저 유다혜예요. 잠시 말을 고른 뒤 환하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여기 같이 정리해요. 우석은 여전히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뒤늦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맙다.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일단 네, 저것들부터 치우자. 다혜의 합류로 전세는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지쳐가던 우석과 명운 역시 다혜의 또렷하고 활기찬 기합 소리에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셋은 자연스럽게 등을 맞대고 삼각편대를 이루어 깡패들을 조직적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다혜가 날렵한 동작으로 하단을 공략하면 우석의 묵직한 주먹이 상단을 정확히 타격했고 명운은 그 순간적인 빈틈을 놓치지 않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멀리서 숨을 죽인 채 지켜보던 노동자들과 정민은 눈앞의 광경을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수세에 몰려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했던 현장이 한 소녀의 등장으로 완전히 뒤집힌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10여 분이 흐른 뒤 바닥에는 신음하며 몸을 가누지 못하는 깡패들이 질비했고 남은 자들은 피투성이가 된 채 서로를 부축하며 주랭랑을 쳤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라. 다음에 발을 들이면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다혜의 우렁차고 단호한 고함이 A구역의 하늘을 가르듯 울려 퍼졌습니다.
깡패들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자 그제야 인부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사방에서 달려나왔습니다. 정미 역시 가슴에 얹힌 돌을 내려놓은 듯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리며 한 걸음씩 천천히 그들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정미는 피 묻은 셔츠 차림으로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는 명은과 우석을 번갈아 바라보며 다친 곳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있었습니다. 정미는 눈물을 글썽이며 두 사람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어디 봐, 여기 피 많이 나잖아. 치료부터 하러 가자. 그러고는 다혜를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아가씨, 정말 고마워요. 큰일 날 뻔했어요. 우석과 명우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심한 건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때 다혜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정미를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명훈 오빠 후배 유다혜입니다. 정미는 잠시 다혜를 바라보다가 놀라움과 안도의 감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아까부터 봤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명훈이 머쓱한 듯 웃으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다혜는 검도 사단에 각종 호신술을 섭렵한 실력자입니다. 3. 팀의 결성과 두 여인의 인연. 치열했던 싸움이 끝나자 현장에는 묘한 전우애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우석은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는 다혜에게 다가가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실력이 대단하던데 우리랑 같이 일해볼 생각 없어? 이곳 여성 인부들을 보호하고 공사 현장을 정리할 사람도 필요해. 다혜는 우석의 손을 맞잡으며 웃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우석에 대한 호기심과 신뢰가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이 순간은 훗날 신우석 회장이 이끄는 거대 그룹의 역사가 시작되는 지점이었지만 지금의 그들은 아직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부부의 연을 맺게 될 명훈과 다혜. 훗날 명훈은 그룹의 비서실장이 되어 우석의 그림자가 될 인물이었고 다혜는 전략기획을 총괄하는 핵심 인재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들은 그저 피 끓는 청춘들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전투의 열기가 완전히 가라앉자 긴장이 풀린 탓인지 여기저기서 억눌렸던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우석은 손등이 찢어져 피가 흐르고 있었고 명훈 역시 입가가 터져 있었습니다. 정민은 울먹이며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 우석의 찢어진 손등을 감싸고 이어 명훈의 입가에 흐르는 핏자국을 조심스레 닦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이 우석의 거친 손에 닿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찰과상입니다. 그나저나 많이 놀라셨죠? 우석이 담담하게 말했지만 정민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그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이 상태로는 안 돼. 다들 따라와. 사무실에서 제대로 치료하자. 정미가 상황을 정리하며 세 사람을 데리고 공사장 한편에 마련된 그녀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조용하고 위생적인 사무실 소파에 우석과 명훈, 다혜가 앉자 정미는 구급상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세상에, 얼굴들이 이게 뭐야. 속상하게. 따가울 거야. 조금만 참아. 정민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우석의 찢어진 손등과 명훈의 입가에 소독약을 바르고 연고를 덧발랐습니다. 그 손길은 여전히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걱정과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우석은 못 이기는 척 그녀에게 몸을 맡겼습니다.
정미가 고개를 숙일 때마다 흘러내리는 머리카락이 우석의 팔을 간지럽혔고 우석은 숨을 죽인 채 그녀의 정수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상복을 벗은 그녀에게서 은은한 비누향이 났습니다. 그 향기는 잠시나마 전장의 냄새와 긴장을 잊게 했습니다. 치료가 끝나자 긴장이 풀린 탓인지 우석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정민은 그 소리를 듣고 피식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밥 먹으러 우리 집에 갑시다. 그리고는 곧바로 집에 있는 은지에게 전화를 걸어 네 사람이 지금 밥을 먹으러 갈 테니 준비를 좀 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은지는 이미 따뜻한 음식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네 사람을 보며 은지는 반가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러다 이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우석과 명훈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오빠들 얼굴이 왜 그래요? 많이 다친 거예요? 우석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금 다치긴 했는데 우리 예쁜 정미 누나 손길 덕분에 괜찮아졌어. 식사하며 자연스럽게 공사장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있었던 난동과 앞으로의 데뷔책에 관한 이야기가 오가던 중 우석이 다혜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다혜야, 정식으로 우리랑 같이 일해보는 건 어때? 그 말을 듣고 있던 정미도 다혜를 향해 덧붙였습니다. 다혜 양, 사무실 서류 정리도 도와주고 여성인부들 보호 역할도 맡아줬으면 해요. 명훈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다혜야, 우리랑 같이 일해보자. 잠시 생각에 잠겼던 다혜는 곧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장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정민은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럼 내일부터 바로 출근해요. 그리고는 밝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한 집 식구가 된 거니까 다들 잘해봅시다. 정민은 은지를 돌아보며 소개했습니다. 은지야, 명훈이 동생이야. 18살 윤다혜. 은지는 반갑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19살 나은지야. 반가워. 다혜도 두 손으로 은지의 손을 잡으며 인사했습니다. 네 언니, 전 18살 윤다혜예요. 잘 부탁드려요. 다음 날 어제의 난동에 대한 대비책을 논의하며 분주하게 오전을 보냈고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밥 먹으러 가자. 희망식당 사장님께 특별히 맛있는 거 해달라고 할게. 그들은 사무실을 나와 공사장 인근의 식당, 희망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이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은 남편을 잃고 어린 딸과 함께 살아가는 30살의 젊은 미망인 윤서연이었습니다. 식당으로 향하는 길에 정민은 자연스럽게 서연의 사연을 꺼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한 달 전 깡패들의 행패로 A구역 시장 골목이 쑥대밭이 되었던 그날 밤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상가 번영의 사무실,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의 정미가 책상 너머에 앉아 있었고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그녀는 이 구역의 대지주이자 상인들에게는 정신적 지주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찢어진 앞치마를 두른 채 고개를 떨군 젊은 여인 윤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서연의 눈가는 이미 여러 번 눈물을 훔친 듯 퉁퉁 부어 있었고 손은 앞치마 자락을 꼭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래, 그놈들이 서연 씨의 좌판을 다 뒤엎고 남편 제사상 차릴 돈까지 뺏어갔다고요? 정미의 낮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에 서연은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장님, 이제 어떡해요? 아이, 간식값도 없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저 혼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는데. 서연의 눈물 섞인 하소연을 듣던 정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정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에게 다가가 떨고 있는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세요. 눈물은 놈들이나 흘리게 해야지 왜 서연 씨가 흘려요? 정민은 품에서 손수건을 꺼내 서연의 눈물을 닦아주며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서연 씨, 내 건물 1층에 공사장 인부들 밥을 해주는 식당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곧 식당 주인이 고향으로 내려간다고 해서 지금은 비어 있는 상태예요. 정민은 잠시 숨을 고른 뒤 현실적인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요즘 인부들 식사 문제로 머리가 아파요. 근처에 한 번에 70명 식사를 맡아줄 곳이 없어서 다들 도시락을 싸우는데 그게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이른 시일에 식당을 운영할 새로운 사람을 찾는 중입니다. 서연 씨가 그 가게를 맡아서 해보지 않을래요? 아무 조건도 없으니 음식 만들어 인부들의 식사 제공만 해주면 됩니다. 필요한 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의지하며 이 어려운 상황 이겨내며 살아봐요. 정미의 진심 어린 제안에 서연은 놀란 얼굴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 사장님, 거긴 권리금만 해도 큰 돈일 텐데요. 저는 그런 자금이 없어요. 정민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돈은 필요 없으니 저를 믿고 한번 해보세요. 모든 시설과 식당에 필요한 자재는 제가 제공할 테니 몸만 와서 밥만 잘해주시고 가끔 회식 때 만나는 요리만 해주세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음식 대금은 인부 수에 맞춰 한 달치를 선지급할게요. 오늘은 돌아가서 생각해보고 내일 사무실로 와요. 그날 밤 서연은 밤새 양정미 사장의 고마움에 눈물을 흘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린 딸을 재운 뒤 욕실에 들어가 샤워하면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물줄기 아래서 그녀는 문득 지난번 우석과 짧지만 강렬했던 만남을 떠올렸습니다. 우석이 남기고 간 듬직한 온기의 잔상이 그녀의 몸을 휘감았습니다. 서연은 자기 몸을 비누 거품으로 씻어내리며 우석을 향한 그리움과 육체적 향수에 잠시 젖어들었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단정한 옷차림으로 공사장을 찾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긴장과 결심이 동시에 얼굴에 묻어 있었습니다. 공사장 남성들의 시선이 그녀의 매력적인 몸매에 집중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사무실 창문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정민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자들이란 아름다운 여자만 보면 왜 다들 저렇게 넋을 놓는지 혼잣말해 보며 거울 앞에서 자기 몸을 한번 추스려 보았습니다. 정민은 서연을 반갑게 맞이하며 경비를 정산하던 다혜를 불렀습니다. 다혜야, 오늘은 서연 씨 가게에 가서 내일 식사 준비를 위한 장 보는 것 좀 도와드려. 그리고 앞으로 틈나는 대로 식당 주의를 살피면서 불량배들 얼씬 못하게 서연 씨 좀 지켜주고. 알겠습니다. 언니들 돕는 일인데 제가 최선을 다해야죠. 다혜가 쾌활하게 대답하자 서연도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민은 책상 서랍에서 두툼한 돈봉투를 꺼내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우리 인부들 70명 한 달치 식사 대금 1,500만 원이에요. 부족하면 언제든 말해요. 1,500만 원. 서연에게는 꿈 같은 거금이었습니다. 그녀는 1,000만 원은 딸의 미래를 위해 은행에 넣어두고 500만 원을 챙겨 다혜와 함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다혜가 모는 회사의 봉고차에 타고 시장으로 가는 서연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이 사연을 들은 우석과 명호는 숙연해졌습니다. 그러나 우석의 가슴 한편은 알 수 없는 불편함으로 잠시 굳어졌습니다. 정민은 모르고 있었지만 우석은 이미 서연과 남다른 인연을 맺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혜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장 언니 너무 착하죠? 한 가족을 구원해 준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자 정민은 고개를 저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어려움에 부닥친 사람을 보고도 모른 척 하는 건 결국 나 자신을 버리는 거야. 누구라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같은 선택을 했을 거야. 그렇게 서연은 정미의 전폭적인 신뢰와 지원 속에서 공사장 식당을 맡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곳을 자연스럽게 희망식당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졌던 일상 위에 다시 불이 켜졌고, 서연은 비로소 삶의 희망과 용기를 다시 품기 시작했습니다. 다가오는 그림자들, 그리고 피어나는 누나의 사랑. 식당에 도착하자 서연이 정성껏 차린 밥상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서연이 겪었던 고초를 이야기하며 다시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러나 정민은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우석이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듣고 있었지만 사실 그는 이미 서연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어제는 정말 고마웠어요. 우석 씨 아니었으면 우리 가게 다 부서졌을 거예요. 서연이 국밥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미가 그 말에 고개를 들어 우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고, 식당 안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우석은 황급히 시선을 돌리며 헛기침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서연은 수줍은 듯 얼굴을 붉히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찰나의 순간 오간 눈빛, 그것은 그들만의 은밀한 신호였습니다. 한편 가게 홀에서는 다혜가 명훈의 입가에 연고를 발라주고 있었습니다. 아야, 살살 좀 해. 엄살은. 오빠 어제 내 발차기 봤어? 각도가 예술이었지. 그래, 네 덕에 살았다. 다혜가 까르르 웃으며 명훈의 어깨에 기대었다가 안쪽에 우석과 정미를 힐끔 보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근데 오빠, 저 두 분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우석 오빠 눈빛이 아주 꿀이 뚝뚝 떨어지던데. 명훈도 슬쩍 안쪽을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게, 어제 싸움이 헛된 건 아니었나 보다. 그날 네 사람은 희망식당이라 불리게 될 이곳에서 따뜻한 국밥을 함께 먹으며 통성명했습니다. 목숨을 건 싸움을 함께 치른 뒤라 그런지 오래되지 않은 사이임에도 마치 오랜 가족처럼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정미는 우석의 빈 반찬 그릇을 살뜰히 챙겨주었고, 우석은 그런 정미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그러나 오래도록 시선을 거두지 못한 채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마음의 빗장을 완전히 풀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의 물리적, 심리적 거리는 확실히 한 뼘 더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약 4주간은 전쟁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깡패들의 방해 공작은 날로 교묘해졌고, 우석, 명훈, 다혜, 그리고 정미는 매일 밤늦게까지 정미의 사무실이나 집을 오가며 치열한 대책회의를 이어갔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경무와 극심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한 우석은 결국 과로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는 그를 차마 혼자 둘 수 없었던 정미는 마땅히 갈 곳이 없는 우석을 자기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어휴, 덩치만 컸지 아직 애네. 정미는 땀에 푹 젖은 우석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열을 식히기 위해 그녀는 우석의 상의와 바지를 벗겨 차가운 물수건으로 뜨겁게 달아오른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이어 탄탄한 가슴과 허벅지 사이까지 꼼꼼히 닦아내며 체온을 살폈습니다. 열기 때문에 시야가 몽롱한 우석의 눈에는 자신을 간호하는 정미의 모습이 흐릿한 실루엣으로 비쳤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꿈속에서 내려온 천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정미의 집에서 요양하는 동안 우석은 전혀 다른 정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집안에서의 정민은 밖에서 억척스럽게 현장을 지휘하던 여장부 양 사장이 아니었습니다. 31살의 정미에게 22살의 우석은 그저 안쓰럽고 귀여운 남동생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옷차림이나 모습에 대해 전혀 개의하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집안의 몰락으로 부모의 정을 잃고 메말라 있던 우석에게 정미는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을 보살펴주는 그 따뜻한 손길은 오래도록 그리워하던 어머니를 떠올리게 했고, 무심한 듯 챙겨주는 말투에서는 든든한 누나 같았고, 그러면서도 어느 순간에는 마음을 사로잡는 한 여인으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누님, 고마워요. 우석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것은 열 때문이기도 했지만 눈앞의 정미를 향한 억누를 수 없는 연민과 욕망이 뒤섞인 떨림이기도 했습니다. 정미는 그런 우석의 복잡한 속내를 모른 채 그저 동생을 재우듯 그의 가슴을 토닥여줄 뿐이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다음 영상에서는 빗속에서 벌어지는 더욱 충격적인 운명의 소용돌이 파트 8 비에 젖은 운명 편도 놓치지 마세요. 본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 지명, 기관, 사건은 모두 창작된 허구이며 실제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